여기 영국의 경제학자가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던 중 한국의 기적을 알게 됩니다. 그는 많은 조사 끝에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며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라스데어 몬크리프입니다. 저는 영국 출신의 농업경제학자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저는 세계의 식량 문제, 특히 개발도상국의 농업 발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졸업 후에는 국제개발기구에서 일하며 여러 나라의 농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일이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려웠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젠가는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이 정말로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아프리카의 농업 발전을 위한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와 기관이 협력하여 아프리카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 저는 그곳의 상황에 대해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자료, 연구보고서, 현지 언론 기사 등을 샅샅이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아프리카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극심한 가뭄, 빈곤, 기아. 이런 문제들이 서로 얽혀 있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였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과연 내가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내가 준비한 방법들이 현지 상황에 적합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 프로젝트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이야기와 만나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기적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를 처음 밟았을 때 저는 그 황량함에 압도되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붉은 땅과 메마른 토양. 그리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메마른 바람 소리는 제가 알던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농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인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처음 방문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 어린 소년이 저를 보고 달려와 물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비를 가져다주는 마법사인가요? 그 순간 저는 이곳 사람들의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농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던 거예요.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저는 현지 농부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농업이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 농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땅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 땅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과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들에게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 그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팀은 첫 번째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프리카 농업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중국 대표단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측 대표 장 웨이 박사는 회의 내내 거만한 태도를 보였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우리 중국은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진 농업 기술과 자본이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프리카 사람들은 중국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며 이것이 단순한 오만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제국주의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온 아베베 박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중국의 투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요? 글쎄요. 그들은 우리의 자원을 가져가고 우리를 빚더미에 앉힐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하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대화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투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면하게 된 거죠.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현지인들의 자립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도 장 웨이 박사와 그의 팀은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현지 농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방식만을 고집했어요.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마을의 축제에 초대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농부들이 풍성한 옥수수를 들고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찬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었죠. 이렇게 좋은 수확이 있었나 봐요? 그들은 예상치 못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건 다 한국 덕분이에요. 김순권 박사 그가 우리에게 준 옥수수가 기적을 만들어냈어요. 김순권 박사. 그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단순한 호기심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점점 더 그분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아프리카 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현지 농민들로부터 김 박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한 노인 농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 깊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은 항상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님이 오신 후 모든 것이 변했어요. 그분이 가져온 옥수수는 마치 마법 같았죠. 우리 땅에서도 잘 자라고 수확량도 엄청났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가 단순히 새로운 작물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호기심이 커져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순권 박사가 수십 년 전 아프리카에 왔을 때 이곳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다고 해요. 가뭄과 기근이 만연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 박사는 아프리카의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고품질 옥수수 품종을 개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은 단순히 연구실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직접 현장에 나가 농부들과 함께 일했어요. 한 농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와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어요. 그분의 손에는 우리와 같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의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장 감동받은 것은 그의 헌신적인 자세였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프리카 농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그는 농부들에게 새로운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김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을 직접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 옥수수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건조한 기후에도 잘 견디고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옥수수가 아프리카 사람들의 식생활과 문화에 맞게 개발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김 박사의 방식을 의심했다고 해요. 새로운 품종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했고 그의 조언을 무시하기도 했답니다. 한 마을 이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김 박사님을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했죠. 결국 우리는 그분의 진심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직접 시범 농장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을 증명했고 끈기 있게 농부들을 설득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점차 더 많은 농부들이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김순권 박사에 대한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제 마음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어요. 왜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을까? 그의 이야기는 왜 세계적으로 더 알려지지 않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팀은 우간다 북부의 한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에는 중국이 최근 완공한 대규모 농장이 있었죠. 중국 대표단의 장 웨이 박사는 이 농장을 자랑하며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거대한 농장이 바로 중국의 힘입니다. 최첨단 관계 시스템, 자동화된 농기구들. 우리는 이곳을 아프리카 농업의 미래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장은 확실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경작지, 최신식 설비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농장 주변 마을들이 유독 황폐해 보였거든요. 호기심에 현지 주민 음구아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농장이 들어선 후 우리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땅을 빼앗겼고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있어봤자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 돈을 받으며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게 전부죠. 이 말을 들은 장 웨이 박사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끼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고 있으니 당신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사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 말에 다른 농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농장에서 일하긴 하지만 우리는 그저 저임금 노동자일 뿐입니다. 농사 기술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수확물도 모두 중국으로 보내져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 웨이 박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중국의 투자 규모와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없이는 당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라는 모욕적인 발언까지 했죠. 상황이 점점 험악해지는 것을 느낀 저는 중재에 나섰지만 장 웨이 박사는 제 말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우간다 정부 관계자들을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우리의 투자를 방해하면 큰 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아프리카의 발전은 우리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이 사건은 결국 현지 언론에 보도되었고 우간다 정부의 공식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장 웨이 박사와 중국 대표단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우간다 정부를 비난하며 더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의 투자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아프리카의 자원을 착취하고 현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많은 국가들이 중국에 대한 부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저는 김순권 박사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인간적이었는지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한 마을에서 저는 김 박사와 함께 일했던 노인을 만났어요.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은 우리를 인간으로 대했어요. 그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대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존엄성을 지켜주셨어요. 김순권 박사는 아프리카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품종을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현지 농민들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농민들에게 직접 농업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스스로 종자를 생산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김 박사의 장기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프리카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했죠. 그의 접근 방식은 아프리카 사람들의 자립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한 농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김순권 박사의 방식은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왔죠.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닌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었습니다. 이런 차이점을 깨달으면서 저는 개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반면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은 느리지만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한 한 마을에서 있었던 일은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마을은 중국의 대규모 농장과 김 박사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 농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일할 때는 그저 일꾼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 박사님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저는 농업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김 박사의 방식이 너무 이상적이어서 대규모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더 자세히 알아볼수록 그의 방식이 얼마나 실용적이고 효과적인지 깨달았습니다. 한 예로 김 박사가 개발한 옥수수 품종은 단순히 수확량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다양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한 농업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옥수수는 마치 카멜레온 같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랍니다. 이는 아프리카의 다양한 지역에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는 아프리카 전역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하며 자신의 방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의 영향력은 한 마을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아프리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김 박사가 만든 교육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을 전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지 농부들을 교육자로 양성했어요. 이들은 다시 다른 농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죠.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을의 선생님이 되었어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런 깨달음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개발의 모델은 어떤 것일까? 이런 질문들이 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결국 저는 김순권 박사의 접근 방식이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개발 모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현지의 필요와 조건을 고려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김순권 박사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한 저는 그의 업적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활동했던 여러 지역을 직접 방문하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케냐의 한 마을이었어요.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메마른 땅이었다는 이곳이 지금은 푸른 옥수수 밭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아이들은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어린 소녀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커서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우리 마을을 살린 옥수수처럼 저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요. 이 소녀의 꿈에 찬 눈빛을 보며 저는 김 박사의 영향력이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준 것이었어요. 마을 이장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모두 김순권 박사님 덕분입니다. 그분이 개발한 옥수수 품종이 우리 마을을 살렸어요. 이제 우리는 굶주림의 공포에서 벗어났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그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우간다의 한 농업훈련센터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수많은 아프리카 농부들이 열심히 새로운 농업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김 박사가 개발한 기술을 익히고 그것을 자신들의 농장에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이 센터에서 저는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한 농부가 저를 그의 실험 농장으로 초대했어요. 그는 김 박사의 방법을 사용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의 김치용 배추도 있었습니다. 그 농부는 웃으며 말했어요. 김 박사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김치도 만들 수 있어요. 아프리카식 김치랄까요?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문화 교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보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의 옥수수 덕분에 우리 지역의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어요. 아이들의 건강이 좋아지고 질병 발생률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농업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직접 목격하면서 저는 한국의 기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애와 헌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비전이 만들어낸 진정한 기적이었습니다. 김 박사의 성공이 그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알아볼수록 그의 업적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경험과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은 불과 반세기 만에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겪은 경험과 노하우가 김 박사의 아프리카 지원 활동에 큰 도움이 되었던 거예요. 한국의 농촌 개발 경험, 새마을 운동의 정신, 그리고 과학기술 발전의 경험들이 김 박사의 활동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한 예로 김 박사가 아프리카에 도입한 협동조합 모델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아프리카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여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한 마을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이 가르쳐 주신 협동 정신 덕분에 우리 마을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발전을 돕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였던 거예요. 한 국제개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 방식은 독특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는 다른 선진국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발전 모델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은 지혜와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성숙한 국가로 성장한 것이었어요. 저는 한국과 김순권 박사가 보여준 모델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나이지리아의 한 마을에서 노인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순권 박사님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여전히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분은 절망뿐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김 박사의 노력이 단순히 농업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노인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아프리카 사람들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현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이런 태도가 그분의 노력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김 박사의 성공 비결이 단순히 뛰어난 농업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에 있었던 거예요. 김순권 박사의 업적을 알면 알수록 저는 그와 같은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세계적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헌신과 열정, 그리고 인류에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은 여전히 제 마음에 생생합니다. 농업경제학자로서 제가 참여했던 대규모 국제개발 프로젝트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접근 방식은 제가 알던 국제개발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존중하며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진정한 의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제 연구와 강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술 논문을 통해 김순권 박사의 한국의 농업개발 모델을 분석하고 그 성과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제 연구 결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이는 학계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개발경제학 강의를 할 때마다 이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저는 앞으로의 제 연구와 프로젝트에 새로운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김순권 박사와 한국이 보여준 진정한 국제협력의 모델이 더 많은 곳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제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미국의 한 강의실. 중국 여학생과 한국 여학생이 차례차례 발표를 하고 그들의 발표에 교수님과 학생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바라보다 한국 여학생의 발표가 끝나니 모두가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마니아에서 미국으로 유학 온 마리아입니다. 보통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학 오는 친구들은 집안이 부유한 경우가 많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 높은 곳에서 추락해 다리 한쪽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에서는 수술비와 입원비만 보상해 주었고 그 외에는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죠. 아버지의 재활치료비와 약값,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어머니는 밤낮 없이 일하셨어요. 아버지는 오랜 재활 끝에 목발을 짚고 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셨지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너무 가난했고 아버지와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항상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죠. 학생이었던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그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라는 유럽 국가 중에서도 가난한 나라에 속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도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높지 않아요. 고생하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취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독일로 가서 돈을 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레나 선생님이 저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엘레나 선생님은 제 집안 사정을 알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이세요. 제가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학용품과 책을 선물해 주시고 금전적으로도 지원해 주셨던 분이고 저에게는 평생의 은인인 분이죠. 그런 엘레나 선생님이 제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저를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로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라니 학비나 생활비 등 제가 절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성적이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니드 블라인드 입학 정책을 통해 지원받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드 블라인드로 입학하면 학비, 기숙사비, 식비, 교재비, 개인 경비까지 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제공해준다고 말씀하셨어요.
프린스턴 대학교는 미국 최고 수준의 사립대학으로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명문대학이라 대학 졸업 후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꼭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상의했고 어머니 아버지는 저에게 무조건 가라고 하셨습니다. 고민 끝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국을 가기로 결정했고 여러 시험을 통과한 후 리드 블라인드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저는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받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루마니아에서 온 작은 짐들을 챙겨 기숙사로 들어갔습니다. 기숙사는 2인 1실로 배정되었는데 어떤 룸메이트와 같은 방을 쓸까 기대하며 룸메이트에게 줄 작은 선물도 준비했어요. 제 룸메이트는 먼저 입실한 상태였고 중국에서 온 왕방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왕방은 처음 만나자마자 제게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제가 루마니아에서 왔다고 말하니 표정이 굳어지며 들어본 적 없는데 못 사는 나라 아니야? 라고 말했죠. 저는 불쾌했지만 룸메이트와 처음 만난 사이라 최대한 티를 내지 않은 채 루마니아는 꾸준히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국인 친구는 제 옆으로 와서 제가 들고 온 짐들을 보더니 뭐야? 가난한 나라 맞네 하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 왕방은 룸메이트인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저도 왕방과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죠. 하지만 왕방과 함께 룸메이트를 하는 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왕방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왕방 자리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와 빈 음료캔을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썩은 냄새까지 난 적도 있었죠. 치워달라고 부탁해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하루는 제가 왕방의 자리까지 청소하고 있는데 왕방이 들어오더니 왕방의 자리를 치우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에 당황했지만 저는 왕방에게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며칠 전에 내가 먹은 음식은 썩은 냄새가 나고 있어. 내가 아무리 부탁해도 치우지 않으니 내가 치우려고 한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왕방은 저에게 내가 가난하니 치우는 척하면서 내 물건을 훔쳐가려는 거 알고 있다고, 자기 물건에 손을 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씩씩거리며 화를 냈죠. 그리고는 함께 다니는 중국인 친구들을 데려와서 제가 본인의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보일 때마다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다니다. 나중에는 제가 본인의 물건을 계속해서 훔쳐간다고 했죠.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왕방과 친구들은 저를 도둑으로 몰아갔고 한 명이 아닌 많은 중국인이 저를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녀서 제게 다가오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학기 초부터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되어갔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미국 가서 입으라고 사주신 옷이 넉마가 되어 쓰레기통에 있었습니다. 아까워서 몇 번 입지 않고 고이 놔둔 옷인데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룸메이트밖에 없어서 왕방한테 따졌지만 왕방은 비웃으면서 제가 똑바로 관리 안 해놓고는 사람을 의심한다면서 가난한 곳에서 왔으니 기본적인 것도 못 배운 티를 낸다고 오히려 저를 욕하기 시작했죠. 그 후엔 괴롭힘이 더 심해졌어요. 수업을 들으며 정리해놓은 자료가 없어지기도 하고 제 침대에 작은 벌레 시체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걸 뻔히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에 와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루마니아가 가난한 나라라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싶어서 루마니아도 부끄럽고 집안이 가난하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철저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죠. 참을 수 없는 비참함과 불쾌함을 끊임없이 느끼며 이 지옥 같은 순간만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그 이후로 룸메이트가 바뀔 때까지 자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1년 후 룸메이트가 바뀌고 나서야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새로운 룸메이트는 제 소문을 들었는지
저를 괴롭히지는 않았지만 인사를 하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죠. 저는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생각은 꿈꾸지 않았고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 무사히만 지나갔으면 왕방을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필 제가 선택한 국제문화연구 과목에 왕방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업을 들으러 강의실에 도착했는데 왕방과 친구들이 보여서 조용히 구석진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왕방이 저를 발견하지 못하길 빌고 있는데 제가 고개를 들자마자 저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죠. 왕방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쪽으로 친구들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났죠. 왕방과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는 저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어서 기분이 나쁘다고 불안해서 수업을 들을 수가 없다고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졌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제 뒤에 앉은 여학생이 왕방과 친구들을 향해 여기 너희만 있는 장소 아니야. 너무 시끄러우니 조용히 해줄래?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한 친구는 한국에서 온 지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왕방은 지영이를 보자마자 표정을 확 구기고는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왕방과 친구들은 지영이를 한번 노려보고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교수님은 여러 나라의 언어, 역사, 문화, 정치 등을 종합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탐구하는 수업을 가지자고 했으며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손들고 자유롭게 발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왕방이 자신의 나라인 중국에 대해 소개하고 싶다고 손을 번쩍 들었죠. 교수님은 왕방에게 발표해보라고 말했고 왕방은 일어나서 자신 있게 발표했어요. 왕방은 중국의 경제 성장, 정치 체제, 문화적 영향력 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을 중국의 속국이라고 말하며 한국의 문화와 경제력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죠. 심지어 한국이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왕방의 말에 강의장은 술렁였고 교수님도 왕방의 말을 듣더니 본인의 나라를 소개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며 한국이라는 나라를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토론하는 수업이고 첫 수업인 만큼 이번엔 넘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지영이가 손을 들고 한국에 대해 발표하고 싶다고 했어요. 교수님의 허락을 받은 지영이는 왕방의 주장들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경제력,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민주주의 체제, 안전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지영이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중국보다 높다는 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 K-팝과 한국 드라마의 세계적 인기, 기생충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 등을 언급하며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언론의 자유, 낮은 범죄율 등을 중국과 대비시키며 설명했죠. 지영이의 발표가 끝나자 강의실에 있는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어요.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왕방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멀리서도 보일 만큼 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지영이 앞에 둘러서 지영이의 발표가 대단하다며 칭찬을 했죠. 저도 지영이라는 친구가 너무 멋있고 아까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지영이 주변에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제가 다가가면 싫어할 것 같아서 조용히 짐을 챙겨서 일어났어요. 그때 지영이가 저를 보며 먼저 인사를 하면서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가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작은 목소리로 좋아요라고 대답했고 대학에 입학하고 처음으로 지영이를 포함한 많은 친구들과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할 수 있었죠. 지영이와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발표할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요. 지영이는 약간 수줍어하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1학년 때 중국인 학생들 몇몇이
한국이 중국보다 못한 점들을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 화가 났었고, 혹시 자기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는 중국인이 있으면 콧대를 눌러주기 위해 공부했다고 했죠. 그리고는 웃으면서 한국이 중국보다 나은 점을 100가지도 넘게 더 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지영이의 표정에는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자부심이 강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잘 몰랐는데 처음으로 한국이란 나라가 궁금해졌죠. 첫 수업 이후에는 저는 지영이와 친해졌고, 왕방과 친구들은 국제문화연구 수업에서 제가 지영이 옆에 있으니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친구들도 조금씩 사귀면서 괴롭힘이 끝난 줄만 알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영이와 저녁 먹기로 한 약속 장소로 가고 있는데 왕방과 친구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며 지나가려고 하는데 왕방이 저에게 너같이 가난한 애랑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러워. 루마니아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귀가 빨개진 채로 여전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런 저를 보면서 왕방은 루마니아라는 후진국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깔깔대고 비웃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데 그때 지영이가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왕방에게 소리쳤어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드는 거야. 왕방과 친구들은 화가 잔뜩 난 채로 지영이에게 끼어들지 말라고 했고, 여러 명이 지영이를 때릴 것만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지영이를 말리며 덜덜 떨고 있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영이랑 중국 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는 한국 학생들이 무슨 일이냐며 지영이 근처로 한 명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왕방과 친구들보다 한국인 친구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왕방과 친구들은 여러 한국인 학생들을 쳐다보더니 가버렸고, 지영이 주변으로 모인 한국인 친구들은 우리에게 괜찮은지 물어보았어요. 지영이가 괜찮다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한 명씩 떠나더라고요. 저는 지영이 주변에 모인 한국인들이 모두 지영이의 친구인 줄로만 알았죠. 주변의 친구들이 모두 사라지고 내 친구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하는데, 지영이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해외 어디서든 한국인들끼리는 도와주고 뭉친다고 말하며 그게 한국인의 공동체 의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지영이가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물어보았어요. 한국인 친구들이 모일 줄 알고 나를 도와준 거야? 지영이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나도 모르게 나섰는데 사실 나도 조금 무서웠어. 근데 같은 한국인이라고 도와주려고 다가오는 거 보니까 원래도 내가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웠는데 오늘 더 자랑스러워진 것 같아. 라며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그날의 사건 이후로 왕방은 저를 보면 못 본 척 지나갔고 더 이상 괴롭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지영이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고 열심히 공부하며 행복한 학교 생활을 즐기고 있어요. 미국에 와서 힘든 일도 있었지만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보다 지영이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도 보내드리고 조금씩 돈을 모으는 중이에요. 돈을 모아서 내년에는 지영이와 함께 한국을 방문해 볼 계획입니다. 지영이가 말하는 한국은 너무 환상적인 나라라 꼭 방문해 보고 싶어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님들의 좋아요는 사연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사연을 찾아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